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은 철광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간 수요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철광석을 사다가 가공한 회사가 15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료가 없는 나라가 원료가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제치고 15년 동안 1위를 유지한 겁니다. 사실 세계 경제사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중공업 강국이 된 사례는 드뭅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가 정유 강국이 되거나 광산이 없는 나라가 철강 강국이 된 경우는 교과서에도 잘 등장하지 않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료가 없으면 원가 경쟁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국제 시세로 사다 써야 하는 나라가 자국 땅에서 퍼올리는 나라와 원가 싸움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래서 철강 강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철광석이 풍부한 땅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영국은 요크셔와 미들즈브러의 철광층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미네소타주 메사비 레인지의 철광지대를 기반으로 US 스틸을 키웠습니다. 철이 있는 곳에 제철소가 생겼고, 제철소가 있는 곳에 공업도시가 자랐습니다.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무시하고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1968년 1인당 국민소득 169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채산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 특별한 건 한국에서 그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약 7,500만 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철광석 수입국인데 수입처는 단순합니다. 호주가 약 65%, 브라질이 약 22%, 이 두 나라에서 전체 수입량의 87%가 들어오니까요. 국내 철광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 양양에 양양철광이 있었고, 한때 국내 철광석 생산량의 90% 이상을 여기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채산성 악화로 폐광됐고, 이후 재가동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간 생산량은 수천 톤 수준에 머무릅니다. 한국이 매년 수입하는 7천만 톤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규모죠.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6대 전략광물 수출입 동향 보고서는 이 현실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전략광물 전반에 걸쳐 수입 의존도 99%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말이죠.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1968년 포항 영일만 해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자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세계은행도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진국들의 차관이 연달아 막혔습니다. 결국 한국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고 일본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는데요. 그렇게 1968년 4월 1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 3층에서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의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임직원 39명, 초대 사장 박태준, 이것이 세계 최고 철강회사 포스코의 출발점입니다. 박태준이 제철소 부지로 택한 곳은 포항 영일만 해안이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원료가 없으니 사와야 하고 제품을 만들면 팔아야 합니다. 그 두 흐름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바닷가였던 겁니다. 넓은 부지 확보, 원료 수입, 수출 판로 확장,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적의 선택이 영일만 해안 입지였죠. 착공은 1970년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뒤 포항제철소 1호 고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쇳물이 쏟아졌습니다. 뻘건 쇳물이 잘잘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박태준 사장을 포함한 창설 요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이 시작한 제철소가 쇳물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는데요. 조업 첫 해인 1973년 포항제철은 매출액 1억 달러, 순이익 1200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세계 철강 역사에서 제철소를 가동한 지 첫 해 흑자를 낸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원료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그 전제 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상추와 같은 식재료를 직접 키워서 사용하는 식당과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오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일건 재료를 직접 키우는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최상의 재료를 가려 살 수 있고 요리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완성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처음부터 그 논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원료는 세계 시장에서 사온다. 대신 가공 실력으로 모든 것을 만회한다는 논리 말이죠. 이 논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건 수십 년 뒤 숫자로 증명됩니다. 미국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는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23개 항목에 걸쳐 점수를 매깁니다.
기술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원가 절감,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항목별로 채점하는 이 평가는 단순히 생산량을 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철을 만드느냐를 따집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단 한 해도 내어주지 않았죠. 2024년 평가에서도 포스코의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8.62점으로 1위였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 합작투자, 후방 비철광 산업 이 5개 항목에서는 만점인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8일 뉴욕에서 열린 WSD 글로벌 포럼에서 특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WSD가 평가를 시작한 이래 전 세계 35개 철강사 중 최초로 포스코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헌액된 겁니다. 15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이 경쟁 순위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것이죠. 생산량으로만 보면 포스코는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중국 철강사들이 생산량 순위 상위권을 꽉 쥐고 있으니 물량으로는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WSD가 평가하는 건 생산량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만드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의 싸움에서 포스코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원료가 없다는 조건이 왜 결코 패배의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설명됩니다. 그 기술 경쟁력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파이넥스 공법입니다. 기존 고로 방식으로 쇳물을 만들려면 철광석과 석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철광석은 덩어리 형태의 괴강이어야 하고 석탄은 코쿠스라는 고순도 탄소 덩어리로 미리 가공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결 공장과 코쿠스 공장이 반드시 앞 공정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또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구조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물질이 쏟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1992년부터 14년을 투자해 이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가루 상태의 석탄을 사전 가공 없이 그대로 투입해 쇳물을 뽑아내는 방식, 바로 파이넥스 공법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 고로 방식 대비 원가를 약 15% 낮출 수 있습니다. 소결 공장과 코쿠스 공장을 없애면 설비 투자비가 줄고 가공 비용이 줄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은 기존 고로 대비 99% 줄어들고 비산먼지 배출도 72% 감소합니다.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약 80%는 분광 형태로 존재하는데 기존 고로 방식이 그 80%를 대부분 쓰지 못했다면 파이넥스는 처음부터 그 80%를 원료로 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겁니다. 원료 확보 전략도 기술 개발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포스코는 2010년 호주 서부 필바라 지역의 로일 철광석 광산 개발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12.5%를 확보합니다. 로일은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 광산 중 하나로 매장량이 23억 톤에 달하죠. 당시 업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포스코는 뚝심 있게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 상업 생산이 시작됐고 2020년부터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포스코 홀딩스는 13년 9개월 만에 투자금 1조 3천억 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현재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소요량의 20% 이상을 이 광산 한 곳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수입 의존 구조를 버린 게 아니라 그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교화한 겁니다. 잠시 숫자 하나만 볼까요? 2024년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약 333억 달러였습니다. 철강 단일 품목으로만 225억 달러의 수출을 이뤄냈고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철강 수출 1, 3위권을 나란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이 없어서 수입하는 나라가 철강으로 세계 3위권 수출국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 철강업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철강사들이 막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장벽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1968년의 선택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은행의 반대를 뚫고 영일만 갯벌 위에 제철소를 세운 그 결정은 14년을 투자해 파이넥스 공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한 것과 10년을 기다려 로일 광산 투자금을 회수한 것과 그리고 15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업체 1위를 지키다 명예 전당에 오른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거나 아파트에 살거나 선박이 바다를 건너는 모든 장면에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수입한 철광석으로 만든 겁니다. 원료가 없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세계 1위가 가능했던 이유,
그건 없는 걸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전제 위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팩트로 경제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